실제로 이제 거기서 확장되는 언어 자체가, 수학적 언어 자체가 이제 다르다 보니까는 이런 다른 수학적 언어에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수학적 사실들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 어떻게 나타나고 또 거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 규칙 혹은 문제에서 얘기하는 수학적 규칙들은 도대체 어떻게 표현되어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주로 묻는 그런 이제 형태들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제시문과 논제와의 상관관계들을 잘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 그리고 이제 문제 분석하고 제시문 분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들이야. 사실 거기에 여러분들 그 섹션 8에 있는 그 문제들로 보게 되면, 그 뭐 1번하고 2번은 약간 기술적인 거 하더라도, 뒤에 가서 뭐 항등원, 곱셈에 대한 역원, 이런 경우는 항등원과 역원에 관한 정의만 주고도 사실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얼마인지,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얼마인지, 이거 결과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거든.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얼마야? 지난 시간에 여기 안 했었나? 섹션 8에? 전체를 안 했었어? 내가 따로 저기 해주기로 했었구나. 섹션 7까지만 했구나. 거기에 있는 그 섹션 8에 있는 논제 2번을 한번 보세요. 논제 2번의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두 정수의 집합에 대하여 두 정수의 덧셈과 곱셈을 자연수의 덧셈과 곱셈을 이용하여 정의하고 덧셈에 대한 항등원과 곱셈에 대한 항등원을 구하라고 그랬어. 근데 이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란 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항등원과 역원에 관한 게 지금 교과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항등원, 역원에 대한 개념들이 교과상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에서 안 나오는 그런 요소가 될 수는 없고, 제시문에서 항등원, 역원에 대한 아주 간단한 개념, 이런 정도만 해도 이건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칙연산에 대해 이것들을 적용해 볼 수가 있거든. 말 그대로야. 항등원이라고 하는 거는 곱셈에 대한 항등원, 덧셈에 대한 어떤 연산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연산을 취했었을 때 그 연산의 결과가 원래의 값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 즉 A 연산, 이게 뭐 덧셈이나 뺄셈, 곱셈, 나눗셈 혹은 합선된 연산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어떤 연산에 어떤 수에, 수 집합 내에 속한 어떤 수에 어떤 수를 연산화했을 때, 임의 연산화했었을 때 자기 자신으로 만들어주는 거. 원래의 값으로 그대로 만들어주는 거. 이 값 A에 상관없이 언제나 같은 값으로 그 연산에 대해서 언제나 같은 값으로 만들어지는 이 원소를, 이 수의 원소를 이걸 우리가 항등원이라고 이렇게 정의해요. 아주 간단하지?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뭐겠어? 자, 여기가 곱셈이 들어가면 어떤 수에 곱했을 때 자기 자신이 되는 수? 뭐야? 1이죠. 제시문에서 한 줄짜리 정의로 이렇게 줄 수 있단 말이야. 교환법칙이, 그리고 이러한 항등원은 항상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이와 같이 표시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표시해줘요. 교과상에 빠졌다 그래도 이런 개념 정도는 한 줄짜리 제시문에다가 한 줄짜리 정도로만 해가지고 충분히 문제로 활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역원이라는 건 뭐냐면, 역원이라고 하는 것은 A 연산, 역원은 보통 A의 인버스로 이렇게 표시해요. 알겠죠? 어떤 연산을 했었을 때 항등원이 되어지는, 그 연산의 결과가 항등원이 나오는. 예를 들어서 곱의 연산에 대해서 역원은 뭘까? 곱에서 항등원 1이었죠? 그치? 항등원 1이었단 말이야. A에다가 뭘 곱해서 1이 된다. 뭐야? 여기서 곱해지는 거. 그쵸. A의 1, A분의 1.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역수지, 쉽게 얘기해서 역수. 항등원과 역원에 관한 이러한 개념만 간단하게 한 줄 주고도 문제 내는 건 충분히 가능해요. 보통, 기억 나왔으니까 표현에 대한 것 좀 알아볼게. 혹시라도 여러분 수능 문제에서 이 표현이 나오진 않겠지만은 논술 문제에서는 다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인버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 있죠? 여기에 A의 마이너스 1승까지 표시되는 이 표현. 요게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이제 교과적인 수학책에서는 A의 인버스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요거는 A분의 1을 이렇게 써요, 보통. 근데 사실은 이거는 A분의 1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어떤 수의 연산에 있어서 모든 역원들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다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뭐야? A에다 2를 더했더니 A가 되더라.
이때 이 2는 뭐야? 그치. 임의의 A에 대해서 항상 이런 식의 항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알겠지? 0이겠지. 그쵸? 자, 그러면 덧셈에 대한 역어는 뭐겠어? A에다가 뭘 더했더니 항등원이 0이 되더라. 뭐가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A가 들어가지? 자, 요거 역시도 우리가 역원으로서 표시할 때는 A의 인버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덧셈에 대한 역원. 사실 이 표현은 지수 표현하고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문제에서 명확하게 정의해주지 않으면 쓸 수는 없어. 알겠지? 응?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표현은 모든 영원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이고, 우리가 이제 교과상에서는 이걸 특별히 A분의 1로 쓰는 거는 A분의 1은 뭐에 대한 역원이다? 곱셈에 대한 역원이기 때문에 그것만 특별히 우리가 저렇게 표현해 쓰는 거야. 항등원 역원 관계는 이것들은 매우 간단해요.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뭐다? 다른 거 없죠. 0이죠. 딱 하나밖에 없어. 어떤 수집합에서 연산에 대한, 특정 연산에 대한 여러 가지 연산이 있을 수가 있는데 특정 연산에 대한 항등원이나 역원이 존재한다면 그 항등과 역원은 딱 하나밖에 존재 안 합니다. 하나씩밖에. 예전에 이거 증명하는 면접 문제도 나오곤 했는데 여하튼 이제 어떤 수집합에서 특정 연산에 대해서야 하나의 연산에 대해서는 항등과 역원은 존재한다면, 항등과 역원이 존재한다면은 항상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안 그러면 이제 모순이 생기거든. 그럼 모순관계, 수집합에서 모순관계 밝히는 것은 어떤 수학적 증명법만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쵸, 귀류법. 그치? 귀류법으로 이제 증명해낼 수 있어. 혹시라도 그런 언급이 있으면. 여하튼지, 그래서, 덧셈, 두 정수의 덧셈과 곱셈을, 자연수의 덧셈과 곱셈을 이용하여 정의하고, 덧셈에 대한 항등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야. 덧셈에 대한 항등원을 항상 똑같게 만들어주는 거. 뭐야, 0이지? 0이라는 거 알고 있어. 곱셈에 대한 항등원을 구해라. 곱셈에 대한 항등원 1이라는 거 알고 있거든? 그리고 아래쪽에 문논제 3번의 앞부분에 가면 정수 A, B의 덧셈에 대한 역원을 구하여라. 덧셈에 대한 역원은 마이너스 A다. 예를 들어서 A면 마이너스 A다. 역원을 알고 있는데 이거 구하라고 그러는 거야. 이미 수학적으로 그 결과물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수학적 표현에 대해 새로운 수학적 개념들을 주고서 거기에 맞춰서 적응해 나가도록 이해의 정도, 해석하는 정도, 이런 걸 이제 파악하는 문제들이 이미 알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 이와 같이 변형해서 내는 문제들도 이런 수집합의 문제에서는, 수의 성질에 관한 문제에서는 상당히 자주 등장하더라. 제시문 잠깐 읽어보면 사실 별거 없어요. 뭐냐면 제시문 내용 쭉 보면은요, 뭐 자연수, 근데 앞부분은 좀 봐야 돼. 맨 앞부분. 맨 앞부분을 보시면 셋째 줄에, 둘째 줄부터 볼까? 이러한 이유로 19세기의 독일 수학자 레오폴트 크로네커는 자연수는 신이 만든 작품이며 자연수 이외의 수는 정수, 유리수, 실수, 무리수, 복소수 같은 것들은 인간이 만든 작품이라고 하였다. 자연수에는 덧셈, 곱셈 순서가 있으며, 자연수의 성질이란 거야. 자연수는 덧셈이 가능하고 자연수는 곱셈에 가능하고, 곱셈에 대하여 닫혀있다, 덧셈에 대하여 닫혀있다, 순서가 있으며, 여기서 순서란 뭘 얘기할까요? 순서. 그쵸, 대소관계를 얘기합니다. 1, 2, 3, 4, 5, 6, 7, 8 차례 순서 번호 붙여 쓰지? 그치? 순서가 있으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와 같은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큰 자연수에서 작은 자연수를 빼는 연산이 가능하다. 자연수로부터 정수, 유리수, 실수, 복소수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자. 자, 정수는 예를 들어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건 자연수에도 가능하지만 정수는 어떤 때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뺄 때 튀어나오죠. 마이너스, 음수. 그치? 물론 양의 정수는 자연수와 똑같지만 거기다 뭘 또 포함해? 0이라는 개념도 포함하죠. 정수에는. 그치? 예를 들어서 음의 정수 마이너스 2를, 음의 정수 마이너스 2 같은 경우에
3-5와 같이 두 개의 자연수를 이용하여 나타내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치? 정수를 자연수의 확장으로서 자연수만 가지고 마이너스라는 개념은 표시를 하지 않고 그 개념만을 빌어가지고 자연수로만 나타내자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수의 표현에서 시침법의 정수의 표현에서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수를 표현을 좀 바꿔서 앞에 자연수에서 뒤에 자연수를 빼는 이러한 순서상 자연수만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두 개의 자연수만 있으면 모든 정수는 다 표현 가능하겠지. 음의 정수까지도. 그렇지? 물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양의 연산도 가능하고 0이 되어지는 연산도 가능하게 돼. 알겠지? 그런데 여하튼지 그렇게 해서 거기 A번에 보게 되면 정수 전체의 집합을 A, B 바 A, B는 A, B는 자연수이다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경우 정수 A 다음 부분에 이 경우 정수 3,5와 4,6 이러한 새로운 표현, 수학적인 어떤 표현에 관한 얘기구나.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둔 거냐면 실제로 자연에 존재하는 것에만 초점을 둔 거야. 나머지는 다 인간이 만든 것이다. 이러한 조합들, 자연에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개수에 대한 조합들로서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창조의 산물들, 사고의 산물들 이런 것들을 나타내보자. 실제의 것으로부터. 그런 의도를 가지고서 일부러 자연스러만.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가 없어. 쓸데없이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여하튼 이 경우 정수 3,5와 4,6은 같은 수가 된다. 그치? 3에서 5 뺀 거나 4에서 6 뺀 거나. 자, 이때 두 정수 A, B와 그러면 C, D가 같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으로서. 우리 왜 뭐 이진법, 뭐 삼진법, 오진법 여러 가지 다양한 진법들을 할 때 그 진법 수만 가지고는 사실 수가 어떤지 잘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잘 못 알아보지 처음에 볼 때는. 그래서 항상 우리 십진법으로 고쳐가지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잖아. 그치? 그래서 이 경우의 표현도 우리가 익숙한 일반적인 수의 표현으로 한번 생각해서 두 정수의 값이 같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건으로 해서 어떤 식의 조건들을 필요로 하는지. 자, A, B와 C, D가 같다고 하는 것은 결국 A, B라고 하는 건 A에서 B를 뺀 거고 B의 경과와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너스 4칙 연산을 사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C에서 D를 뺀 것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 A 플러스 D와 B 플러스 C가 같다고 한다면 어떤 두 수, 각각의 성분에 있어서 A 플러스 A와 D를 더한 값과 B와 C를 더한 값이 같다면은 이거는 두 정수는 좌우에 있는 두 정수는 같은 정수이다. 그렇게 이제 쓸 수 있다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정수가 같다는 것에 대한 정의지, 조건이자, 그치? 이런 표현을 썼었을 때, 이와 같이 정의된 정수의 집합의 덧셈과 곱셈을 정의할 수 있으며, 덧셈에 대한 항동과 역원, 곱셈에 대한 항동과 한돈 정제이며, 정수에서의 뺄셈은 덧셈에 대한 역원을 이용하여 정의된다. 다시 조금 더 내려가세요. 정수를 자연수로부터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수도 자연수로부터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음의 유리수 마이너스 5분의 1을 생각하자. 분모 따로 표현하고, 알겠지? 분모 따로 표현하고 분자의 마이너스, 분자를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정수로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이미 마이너스 정수를 표현할 수 있는 수학적 표현법을 자연수로서 표현하는 표현법을 가지고 있지, 앞에서. 그치? 그래서 몇 자리에 3개의 순서상, 자연수 3개의 순서상으로서 유리수도 나타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마이너스 C분의 A 마이너스 B와 같이 이렇게 해서 모든 유리수를 나타낼 수 있다. 모든 유리수를. C분의 A 마이너스 B와 같은 모든 유리수를 순서상으로서 A, B, C라고 나타내면 모든 유리수도 이렇게 표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때 A하고 B가 같아버리면 어떻게 되게 돼? A하고 B가 같으면 A, A, C 이렇게 되면 이건 0이 돼버리죠. 뭐야? 덧셈에 대한 항동화.
덧셈에 대한 항등원. 유리수 연산에 있어서 덧셈에 대한, 유리수에 대한 덧셈에 대한 항등원 0을 표현하는 게 이런 식으로 뭐 표현된다. 또 두 유리수가 같다는 것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또 표현되어진가? 이것도 이제 해볼 수도 있고. 응? 그런 식으로 표현해 쓰자는 거야. 다음은 물론 이것도 어때? 서로 다른 자연수의 조합을 통해서 같은 수를 나타낼 수도 있지. 그치? 그때는 또 조건이 어떻게 되니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다음은 유리수로부터 실수를 만들기 위해 무한수열을 생각한다. 아, 요거는 좀 중요해. 이건 뒤에서 수열에서도 요거에 관한 이야기들이 언급이 또 나와요. 다음은 유리수로부터 실수를 만들기 위하여 무한수열을 생각하자. 다음의 예를 보자. 무리수 파이 3.1425926 해가지고 땡땡땡땡 해서 무한소수로 이렇게 표현되어지게 되는데 B1 equal 3, B2 equal 3.1, B3 equal 3.14, B4 equal 3.141 뭐하고 있는 짓거려 이거? 이 각각의 수열들은, 항들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파이의 소수 부분을 한 자리씩 늘려가면서 하나의 수열값이라고 써 있지? 그렇지? 이렇게 정의를 해버린 거야, 수열 B에는. 그럼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B에는 어떻게 되게 돼? B에는 어딘가로 수렴하겠죠. 어디로 수렴하게 돼? 그쵸. 이 무한수열은 파이로 수렴하게 만들어진 거니까, Bn 자체가. 이것도 증명 가능해요. 아주 간단하게. 왜냐하면 두 가지만 얘기하면 돼. Bn은 그 크기가 점점 커지는 수열이에요. 그쵸? 왜냐면 앞에 값은 그대로 가지면서 뒤에 자릿수가 하나씩 더 늘어나면서, 그치? 소수 이하로 자릿수가 하나씩 더 늘어나지, 더 항상 더 붙게 돼 있단 말이야. 앞에 걸 그대로 가져가면서. 그치? 그러니까 얘는 항상 앞 수열의 앞항보다 뒤항이 항상 어때? 더 커. 증가하는 수열이야. 그런데 얘는 어떤 특정값 이상을 넘지 못해. 3.2를 넘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소수 아랫자리로만 무한히 늘려가기 때문에. 어떠한 Bn도 어떤 특정값, 예를 들어서 그냥 4라고 하자. 4보다 작단 말이야. 무한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값보다 작다. 어떤 수열이. 그럼 이 수열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어딘가로 수렴해야 되는 거야. 수열의 수렴 조건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교과상에서, 고등과정에서 수열의 수렴성을 검증하는 가장 큰 조건이 지금 요거야. 알겠지? 나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수열에서는. 요것만 딱 설명해주면 어떤 수열이 증가 수열이고 그 수열이 어떤 특정 값보다 작다라는 건 증명하면 다른 증명 필요 없어요. 그것 자체가 그 수열은 수렴한다는 것에 대한 증명입니다. 조건이 수렴할 조건이 아니라 그 자체를 증명하는 거야. 알겠지? 이게 설명되면 어떤 수열에 대해서 어떤 수열이 이 수열이 증가 수열이네. 이 수열 어떤 값보다 크지 않네. 막 찍어도 돼. 찍어서라도 그 수열의 값이 어떤 값보다 작다는 것만 예대로 얘기해서 이해시킬 수만 있으면은 증명 끝난 거예요. 그 수열은 수렴한다라고. 거꾸로도 될 수 있어. Bn이 감소 수열인데 어떤 것보다 작지 않다 항상. 그렇게 되면 이것도 수렴하겠지. 작아지면서 수렴하는 수열. 이게 나중에 이제 이게 실수의 연속성, 수의 연속성, 완비성이라고 그래요. 실수의 완비성. 완전히 갖춰져 있다. 알겠지? 그런 특성에 관한 건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무한수열도 여하튼. 근데 이 수열 Bn은 여하튼지 이걸 극한으로 보내기 전에는 수열 Bn 자체는 어떻게 돼 있어? 특정 n값에 대해서는 유한수열이죠, 이거. 그리고 유한수열은 모두 다 유리수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 안 그래? 그치? 즉 무리수를 뭐로 나타낼 수 있더라? 유리수로 나타낼 수 있다. 유리수의 극한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유리수의 극한이라고 한다면 유리수 자체를 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자연수 3개의 순서상으로 나타낼 수 있지. 순차적으로 이렇게 먹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동안 해왔던 많은 작업들 중에 하나지. 뭐냐면 확장. 그렇지? 처음에 개념 하나 톡 주고 건들고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거.
결국은 이러한 무리수도 뭘로 표현 가능하다? 그렇죠. 자연수 순서, 자연수의 연산에 의한 자연수 순서상의 극한으로서 우리가 무리수, 실수 영역 전체를 표현할 수 있다. 복소수 역시도 마지막 부분엔 또 복소수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방정식 x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인 한 근을 복소수 i라고 정의하자. 루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제곱근. a 플러스 bi를 다 모으면 복소수 전체의 집합이 되게 되는데 실수와 복소수의 큰 차이 중 하나는 실수에는 순서가 있으며 있으나 복소수에는 순서가 없다는 것이다. 전에 이거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그치? 복소수는 대소 비교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치? 증명까지 했었지? 기억 안 나? 했었지? 안 했나?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서 물어보는 거야. 다 기억 못하면 안 했다고 우기면 저도 할 수가 없어요. 응? 할 수 없이 다시 얘기해야 돼. 다시가 아니지, 처음 하는데. 응?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면 다시 얘기를 하고. 대소관계라는 것은 양의 집합이라고 하는 것. 양수의 집합에 관한 얘기 했어, 안 했어? 여러분들하고 제가 지금, 지난번에 토요일 날 제주도 수업 있잖아. 거기하고 지금 진도가 거의 비슷해가지고, 간혹 가다가 이쪽에서 했는데 저쪽에서 안 하고, 저쪽에서 했는데 이쪽에서 안 하고, 응? 왜 제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쪽에서 한 것 같은데 저쪽에서 안 했다는데 저쪽에서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해주면은 이쪽에서도 안 했거든? 그런 경우도 있고, 좀 헷갈려. 조금 이제 세부적인 설명 부분들이 학교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항대원과 여건에 관해서는 제주도 애들은 학교에서 배웠거든. 선생님이 그냥 해줘서.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약간씩 그런 차이들 때문에 수업 내용성에 약간 차이가 있어서 나도 촬영한 거 지난번에 수업한 거 촬영한 거 이제 보고서 이렇게 해서 오게 놓은데 몇 시간 전에 막 했던 그런 것들은 헷갈려가지고 여하튼지 복소수에는 순서가 없다. 아까 얘기했던 차례, 대소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위에서 언급한 모든 수는 자연수로부터 얻을 수 있다. 뭐 해가지고 여하튼 자연수의 순서상 어차피 A와 B가 유리수니까 그치? 실수. 실수. 유리수가 아니라 실수. 그리고 모든 실수는 다 뭘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수 세계의 순서상과 그것의 극한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치? 복소수도 그런 표현이 가능하고 간단하게 복소수의 특징이 무엇인지 나중에 문제 내려고 일부러 집어넣은 거야 이거. 마지막 부분. 문제 4번. 문제 5번. 논제 1번 같은 거 한번 봐봐. 이러한 제시문의 정보나 새로운 표현에 관한 정의들과 그것의 성질에 관해서 어떤 흐름만 간단하게 준 거지 지금. 그치?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도록 부분적인 요소들. 새로운 걸 하라는 건 아니고 이러한 새로운 표현법을 주고 그것에 대해서 얼만큼 이해했는가. 응? 거기에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수학적 능력을 결합해서 어떤 특정 사실들을 보다 더 깊이 있게 밝혀봐라. 예를 들어 첫 번째 문제는 이런 거야. 지금 어떤 정수를 나타낼 때 두 개의 순서상에 의해서 두 개의 자연 순서상에 의해서 나타내는 방법이 무한히 많이 존재한다. 그치? 무한히 많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존재하지 않도록 즉 하나의 값만으로서 표현 가능하도록 하나의 순서상으로 한 정수를 표현하는 가능하도록 하나의 원소 이런 표현의 집합을 갖다가 제시문에서는 정수의 집합을 A, B 이것도 바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콤마도. 응? 원소 A, B로 나타내는 어떤 정수에 대해서 A, B가 모두 자연수로서 표현되어지는 정수 표현의 집합이 하나다. 근데 이 원소들은 서로 중복되는 수에 대한 표현들이 있단 말이야. 저 속에는. 그런 중복되는 표현이 존재하지 않도록 정수 집합을 자연수와 같은 자연수로 표현하는 저런 방식으로서 한번 정의를 해봐라. 새로 만들어봐라. 여기 어떤 제한을 가하라는 거지? 그렇지? 제약을 가하라는 거.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머리에 생각을 좀 많이 사실 뒤에 있는 문제보다 이게 제일 또 어려운 문제야. 또 1번에서 1번이. 요 딱 떠오르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이게 지금 상대적인 값의 차지. 상대적인 값의 차가 같기 때문에 지금 이것들이 같은 거거든. 그치?
그러면 상대적이지 않게 만들어져 버리면 되죠. 한 수의 값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A나 B 중에 하나를 어떤 특정 자연수로 고정시켜버리면 어때? 겹칠 가능성이 줄어들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수, 자연수 n을 정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연수 n에 대해서,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 어떤 수 a만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 예를 들어서 n이 0이라면 n이 0이고 a가 0이 아닌 모든 자연수, 0은 들어가면 안 되지. 그치? n은 0인 자연수가 아니니까. 그치? 얘를 1이라고 한다면 a가 어떤 임의의 자연수에 대해서, 어떤 자연수에 의해서 1, 2, 3, 4, 5, 6, 7, 8, 9, 10에가 쭉 해서 앞에 수에서 뒷수 빼는 방식으로 계산해보면 이거 자연수 값으로 자연수 집합으로 뭐가 나오게 돼? 수집합으로서. 이건 양의 정수가 나오게 되지? 0부터 출발해가지고. 그치? 응? 이렇게 해서 자연수 A라 할 때 이렇게 나타내면 얘는 양의 정수, 0을 포함한, 그치? 0을 포함한 양의 정수 집합이 되어지게 돼. 자, 음의 정수 집합은 어떻게 정의하면 될까요? 여기에서 이걸 n에서 이번에 순서를 바꿔주면 되지? 그치? 자연수 a. 물론 n 이퀄 1. 아예 그냥 여기다 써버려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미 0은 나왔으니까 얘가 1이면 또 0이 되어지게 되지?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는 제한을 둬야 돼. 왜냐면 이 표현하고 이 표현하고 같아질 수가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서 A라고 쓰지 말고 B에 대해서 1보다 큰 B는 1보다 큰 자연수. 이렇게 해버리면 겹치지 않겠지? 그치? 그러면서 2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해가지고 다 되지. 그러면 이것의 합집합으로 표현하면 정수 전체 집합. 얘는 양의 정수와 여기는 0. 그 다음에 여기는 음의 정수.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되어지게 돼? 이 두 집합의 합집합을 통해 가지고 정수 전체 집합을 서로 겹치는 표현 없이. 여기에 있는 수의 표현은 어떤 특정 값을 나타내는 데 있어 특정 정수를 나타내는 데 유일한 표현이 되겠지?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그치? 약간의 이런 수학적 표현상의 유령을 부려라. 응? 집합 내에 같은 원소가 없도록 자연수를 이용하여 정수의 집합을 나타내어라. 물론 이거 일반화해서 1이라고 안 쓰고 여러분들이 n이라고 해서 표현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아요. 어쨌든지 그 집합 하나를 제시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의 구성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줘야겠지. 그치? 이런 집합을 가정하자. 이런 집합을 가정하자. 이 집합은 어떤 수들을 나타내는가 설명하고. 그치? 이런 집합을 생각해 보자. 이 수의 집합은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 이 집합은. 그래서 그 두 집합의 합집합에 의해서 전체 집합. 중복을 없애기 위해서. 표현상 중복을 없애기 위해서. 집합이니까는 집합 하나를 하나의 표현으로 다 나타내야 된다. 이건 없습니다. 집합은 다른 집합들의 합집합으로 나타내도 돼.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요. 논술 문제에서 어떤 증명, 집합에 대한 어떤 증명 문제들을 다룰 때, 집합에 대한 그 증명 문제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다 하나의 딱 표현으로만 딱 다 묶을 생각하지 말고 그걸 여러 개의 여러 집합, 부분 집합들의 합집합으로서 어떤 특정 집합을 나타낸다거나 이런 아이디어를 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그러면서 부분 집합의 합집합으로 생각하다가 부분 집합과 부분 집합이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내용이 머릿속에 떠오르기가 굉장히 자주 있거든. 그런 것도 하나의 이제 전체 문제를 큰 덩어리 문제를 갖다 풀어가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 수학적으로 풀어가는. 자, 이 표현법은 이해하시겠죠? 이거는 함라 가지고는 안 돼. 왜냐면 어쨌든지 이것들이 중복되는 표현은 기본적인 정의상 피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 유일하게 나타나는 유일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 유일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상대적인 요소가 사라져야 돼. 그치?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2 차이가 되는, 2의 차이가 되는 그런 요소가 사라져야 돼. 상대적인 요소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 자, 상대적인 성질을 없애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쵸,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이란 곧 하나의 고정값이죠. 그치? 그래서 그런 고정값을 두고서 지금 생각해 본 거야. 알겠지? 상대적인 성질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조건이나 기준이 들어가야 된다. 그걸 넣음으로 해서 표현이 단일화되어지긴 하지만은 이제 표현상 특성상 두 가지의 한 값을 고정시켜버리게 되면은 음에 대한 표현이나 양에 대한 표현이 자연수만 가지고는 자유롭지 못하게 되거든. 그치? 예를 들어서 DS를 고정시켜버리는 순간 얘를 이미 자연수로 했었을 때 우린 자연수 가지고 표현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치? 응? 얘가 임의의 자연수가 됐을 때 이것은 양수에 관한 표현은 되어지만 음수에 관한 표현이 고정되는 순간에 사라져버리게 돼. 그래서 음에 관한 표현을 이렇게 따로 만들어낼 생각을 한 거야. 알겠지? 상대적인 속성을 없애야 유일한 표현이 될 수 있다. 근데 어떤 하나를 기준화, 그러니까 고정시켜버리는 순간 앞에 게 고정되느냐 뒤에 게 고정되느냐에 따라서 나타낼 수 있는 수의 범위가 달라지더라.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써서 전체 정수집합을 나타냈다. 이렇게 간 겁니다. 이런 것도 뭐 그냥 아이디어를 바로 생각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한 번쯤 이렇게 이런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받은다고 한다면 알겠지? 수의 다양한 표현에 대해서 자, A에서 정의된 정수의 집합의 논제 2번. 두 정수의 덧셈과 곱셈을 자연수의 덧셈과 곱셈을 이용하여 정의하고, 자, 두 정수의 덧셈과 곱셈. 즉, A, B하고 C, D하고 더하였다. 그치? 이러한 덧셈들을 갖다가 덧셈의 결과를 하나의 정수로 나타내보자 이거야. 어떻게 하면 돼? 일단은 뭘로 번역해라?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로 번역해라. 알겠지? 응? 그리고 다시 원래의 표현으로. 새로 배운 표현, 새로운 개념의 표현으로. 문제를 읽는 거야. 응? 그대로 따라가서. 이거면 어떻게 되게 돼? 어차피 이건 A-B고 플러스 C-D지? 그러면 어떻게 묶어주면 되겠어?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묶어버리면 되지. 왜냐면 어쨌든지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는 거니까. 자연수로서. 그래서 A 플러스 그쵸 C 묶어주고 마이너스 B 플러스 D. 그래서 두 정수의 합은 이 표현에 있어서 두 정수의 합은 앞에 거 정수 A 플러스 C 자연수 A 플러스 C 그쵸 자연수 B D. 왜냐면 자연수에 대해서 합의 연산은 닫혀 있으니까. 이것도 자연수. 그치? 즉 앞에 순서쌍끼리 더하는 거죠. 앞뒤 순서쌍끼리 대응관계에 대해서. 곱에 대한 표현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냥 정의대로 이거는 하는 거야. 근데 이런 문제 뒤에 요 단어 맨 마지막 문제도 이런 비슷한 형식으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는데 나중에 한번 봐봐. 이런 문제 구성의 유형상의 특징을 우리 보는 게 요 우리 논술학습의 핵심이기도 해. 자, 이제 곱으로 해보자. 자, 이 곱은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그냥 저거 자연수가 아니라 우리가 정수로 생각해가지고 여기서 계산식을 만들고 다시 뭘로 번역한다? 이런 자연수의 순상으로 번역한다. 알겠지? 응? 자. 그래서 어차피 얘는 뭐 A-B, 결국 A-B에 C-D를 곱하는 거지? 그래서 전개해버리게 되면 전개해서 뭘로만 나타내면 돼? 합! 앞쪽에 합, 그치? 마이너스 뒤쪽에 거 쫙 묶어버리면 되는 거야.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그치? 그러면 그냥 순서로 나타내지지? 어떤 경우든지. 그래서 AC, 플러스가 나오는 경우는 AC 플러스 BD가 나오고 마이너스가 나온 경우는 BC 마이너스 AD, 그래서 플러스 AD. 이렇게 표현되겠지? 그치? 어쨌든 자연수. 곱은 자연수의 곱은 자연수에 갇혀있고, 그치? 합도 갇혀있기 때문에. 전체가 자연수. 그 정의 따라서 그냥 가는 거거든. 논제 2의 1번.
덧셈에 대한 항등원과 곱셈에 대한 항등원을 구하여라. 해볼 수 있겠어요, 이거? 이건 정말 쉬울 것 같은데? 항등원의 정의에 따라 가지고 어떤 정수 A, B에 대해서 덧셈에 대한 항등원, 항등원의 성분을 각각 A', B'이라고 해보자. 그치? 항등원을 연산하면 뭐가 돼야 돼?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덧셈에 대해서 연산해서 뭐가 돼야 돼? 자기, 자신, 처음의 수 이렇게 돼야 된다. 알겠지? 근데 앞에서도 봤듯이 덧셈은 어떤 특징이 있어서 A 플러스 A 프라임 앞에 거 더해서 요게 돼야 되지? 하나로 나타냈을 때 A 프라임, A 플러스 A 프라임 앞에 거 그냥 이용하면 조금 더 편하니까 그냥 이렇게 한 거야. 아니면 다 풀어서 해도 돼. 응?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면 A 프라임은 뭐인 거야? 그렇죠? A 프라임은 0이죠 이거. 근데 A 프라임이 0이면 돼 안 돼? 그렇지? 이거 자연수가 아니야 지금. 0은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존재하나?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0으로 쓰는 순간 이거 망해버린 거야. 분명히 자연수라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실제로 저 정의에서 풀어서 써줘야 돼, 이거는. 그래서 A-B 마이너스 A 프라임 그치? 플러스 B 프라임 이퀄 A 마이너스 B와 같이. 그치? 됐어? 이거 풀었으면 이거잖아. 풀었으니까 이 풀었어. 뭐 미쳤다. 그치? 이렇게 돼야 되지? 응? 이게 0이 되어지면 되거든. 좌우에서 A, B 없애보세요. 그러면 조건이 어떻게 변하는지. A, B 없애버리면. 그치? A 프라임과 뭐 같으면? 그쵸? A 프라임이 0인 게 아니라 A 프라임과 B 프라임이 같은 걸로 표현되어지면은 요게 항등원이 되는 거야. 0이라는 수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타내지. 즉, A, 알파. 이게 뭐다?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다. 계산의 결과는 0. 아까 전과 같이 단순히 이런 순수상의 집합, 순수상으로만 보고서 요거 더해서 이거 해서 이거 0 되고 이거 해서 0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치? 왜냐면 이걸 0으로 생각하는 순간 자연수 범위를 벗어나 버리게 되니까. 그 전제를 잘못 쓴 거야. 이런 것들에 사실 솔찬게 걸려요. 그래서 이게 논술 문제화에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왜 이 표현법이 지금 좌표 평면상에서의 점에 대한 어떤 좌표의 표현과 비슷하잖아. 그치? 순수상으로. 그치? 그러다 보니까는 좌표와 좌표 비교 발음을 하는 방식에서 똑같은 값이어야 돼. 어떤 특정 값이어야 된다. 이런 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 표현법이 조금 더 자유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표현법에 묶여가지고 약간의 이제 오해를 소지를 갖다가 실수하는 그런 경우들이지. 순수하게 뭘 이용해야 돼? 순수하게 정의를 이용해서, 개념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줘야 돼. 이런 문제들은 다. 다른 요령 비울 생각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항등원이라는 것은 어차피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0이라는 값을 나타내는 거지만 0이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 이 표현에서는 A,A로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지? 0,0으로 쓰는 순간 날아가는 거야, 답안은. 그걸 확인하는 과정을 이와 같이 우리가 보여줘야 되고. 곱셈에 대한 항등원도 그렇게 해줘야겠지, 그치? 응? 곱셈에 대한 항등원도. 그렇던 방식으로. 자, 곱셈에 대한 항등원의 경우에는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곱하기 A 프라임 마이너스 B 프라임 곱해서 마찬가지로 A 마이너스 B가 되어지는 A 프라임 B 프라임의 쌍의 조건을 구하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A 프라임 B 프라임 쌍의 조건. 항상 이게 성립하게 하도록. 그래서 양변에서 이거 날려주게 되면 그치? 맞나? 그치?
그래서 A'과 A'에 대해서 1 플러스 B'이 되어지는. 그래서 1 플러스 알파에 알파가 되어지는 게 뭐다? 항등원. 왜냐면 이거 계산하면 뭐 나와? 1 나오잖아. 곱셈에 대한 항등원 1.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사실이지. 근데 1이라는 표현을 저렇게 덧셈을 이용해, 덧셈과 곱셈 이런 순수상을 이용해서 표현하게 돼. 어차피 이거 1이잖아. 곱셈에 대한 항등원 1. 그치? 정의를 따라가서 그 개념상의 정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의심 없이 그걸 사용해야 돼. 알겠지? 아, 1을 나타내니까 1, 여기다. 이건 하나의 예시 읽은 거지. 일반화된 항등원의 조건이 아닌 거야. 그치? 이것도 0 들어가는 순간 망하는 거죠? 그치? 근데 생각 없이 제시문이나 개념들 읽으면 그렇게 돼. 조건들 자세히 안 읽으면. 이렇게 쓰고 나와서는 맞았다고 자랑하고 다닌단 말이야. 다 풀었어. 풀긴 다 풀었지. 그치? 자, 이런 사소하지만 이런 것들을 어렵다고 느끼는 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는지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이 거의 8, 90%야.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다기보다는 익숙하지 않은 거지. 그치? 어떤 새로운 것을 요하는 거거든, 논술 문제가. 근데 그 새로운 게 없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새롭게 보는 시험 문제들이 많단 말이야, 지금처럼.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롭게 보는 것. 그러면서 거기에 주의사항이라든지 조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수학적 개념이 정말 잘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이걸 수학에서 논술에서 평가하려고 하는 거지. 무슨 의도인지 알겠지? 이런 문제들이. 응? 문제 3번. 정수 A, B의 덧셈에 대한 여건을 구하여라. 자, 그거는 거기 밑에다가 한번 계산해봐. 어떻게 되는지. 박스 안에다가. 정수 A, B의 덧셈에 대한 여건을 구해봐. 지금. 덧셈에 대한 여건이란 그 여건을 갖다가 A, B에 대해서 여건을 A', B'이라고 이렇게 하자. 그 여건의 결과가 뭐가 나와야 돼? 항등원이 나와야 돼. 그치? 항등원은 알파, 알파였지? 아니, 알파, 알파. 그치? 응? 그렇게 씩 써놓고. 자, A, B에 대해서 그것의 여건을 뭐라고 하자? A', B'이라고 하자. 자, 그랬더니 뭐가 나오더라? 알파, 알파. 덧셈에 대한 항등원. 요게 나오더라. 항등원은 0이다. 왜? 됐어요? 그래서 요 A'의 조건이 무엇인지. 알겠지? B'이 뭐가 돼야 되는지. 이걸 풀어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봐. A', B' 뭐 되는지. 일은 남한테 시키는구나. 뭔가 할 것처럼 들고 있다. 야, 방학이라고 니네들만 냅두고 다 어디 놀러 간 거 아니야? 응? 상하는, 야, 무슨 이 캠프가 뭐야? 종합전형 캠프가?
됐어? 뭐 나와? 어떤 조건 나와? A'과 B'의 조건은? 이거 그냥 정리해보면 되지? A-B 플러스 A'-B'이 알파 마이너스 알파니까는 0이 돼야 되지? 알파하고는 상관없어. 그치? 0이 돼야 돼. 그리고 요걸 합으로 고치면은 A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뭐 이거 그냥 알파 콤마 알파 이렇게 써도 되겠다. 그치? 응? B 플러스 B. 그리고 요게 뭐 00으로서 같아야 되니까. 결국 뭐 같으면 돼? 요게 알파하고 알파로 두 개 같아야 되니까. A 플러스 A 프라임과 뭐가 같은다? B 플러스 B 프라임이 같은 조건을 나타내면 되지? 합이 같은 조건. 이렇게 나왔어요, 혹시? 이렇게 안 나왔을 가능성이 많은데. 근데 이 표현이 달라질 수가 있어. 푸는 방식에 따라서. 푸는 방식에 따라 저게 정답이 아니라 저거하고 다른 표현이 나타날 수는 있어. 아마 제가 볼 때는 저거에 대한 게 끝까지 갔으면은 아마 여기 네 사람 있으면은 세 사람은 서로 다른 결과들이 나왔을 거야. 조건들이. 응? 이거를 0과 0으로 보는 건 기본적으로 잘못된 답 아니야. 0,0으로 보는 건. 그래서 개수 비교를 통해서 보는 방식 써서는 절대 돼 안 돼? 안 돼. 0,0으로 놓고. 알겠지? 자, 요게 무슨 의미인지 해석해보면 알 거야. 이런 의미만 여러분들 표현에 이런 의미만 들어있으면 돼. 앞의 개수들의 합과 뒤의 개수들의 합이 같으면 역원이다. 이 뜻이야. 앞의 순상의 합과 뒤의 순상의 합이 같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의 합과 이것의 합이 같으면 어떻게 되게 돼? 이거 전개 쓸 때 무조건 0 돼버리죠? 그치? 예를 들어 생각해도 좋아. 이게 뭐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럼 예를 들어 생각해봐. 뭐 4,3,4 3,5 마이너스 2에 대해서. 그치? 이게 1,1이 되고자 한다. 예를 들어 1,1이 되고자 한다. 이거 항동원이죠? 0. 그러기 위해서 앞의 개수의 합과 여기를 갖다 5로 만들어 볼까요? 뒤의 개수의 합이 같아지도록. 앞의 개수의 합과 8. 뒤의 개수의 합. 얼마? 3. 이렇게 되지? 그치? 알파 콤마 알파. 이건 0,0이라고 쓰면 안 돼. 이거 실제로 계산하면 이거 0,0 되죠? 그치? 0,0 것처럼 주면 여기서 0,0을 절대 쓸 수 없다. 그래서 알파 콤마 알파를 무조건 써야 돼. 정수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렇게 요거 특징 보니까 그러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 A, B의 역원은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으로, 이거하고 똑같은 조건의 표현으로, 어디야? 이거하고 똑같은 조건의 서로 다른 표현 또 뭐가 있어? A, B의 역원은 뭐다? B, A다. 이렇게 나와도 돼. 알겠지? 이렇게 처리된 어떤 수학적 근거라든지 이렇게 해서 결과 나오게 된 수학적 근거만 정확하게 나오면 아마 대부분 이렇게 나왔을 거야. 이렇게 나왔죠? 이것도 안 나왔어? 덧셈이 된 역원으로?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는 들어가면 안 돼. 알겠지? 우리의 표현에서는 마이너스는 존재 안 해? 이 마이너스 자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알겠죠?
뭐든지 다 합과 곱, 자연수의 연산으로 가능한 표현들만 쓰는 거예요. 알겠지? 만약 그게 들어갔다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러한 개념에 대한 개념과 표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뜻하지 않은 부분에서 생겨. 응? 그런 걸 유도하는 문제들이. 계산이나 이런 거는 별거 아니야. 그쵸? 여기 사용한 계산 중에 어려운 건 있어, 없어? 계산 중에 어려운 건 절대 없어. 근데 갈수록 기분이 좀 이상해지고. 그치? 뭔가 꼬여있는 것 같아. 점점. 근데 이런 별거 아닌 것 같은 거 가지고도 이게 대입 정도 시험에서 문제로 쓰일 수 있는 이유가 있단 말이야. 많은 수학적 지식을 알고 있냐를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수학을 공부했는가, 그리고 수학에 대해서, 수학적 개념에 대해서 얼마큼 제대로 알고서 했는가. 주어진 개념과 조건에 대한 분석력, 수학적 분석력, 이런 걸 가장 우선시해서 보는 시험들인 거야, 이런 거.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갈수록 뭔가 이상하게 어려워지지, 그치? 그런 느낌 안 드냐? 응?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학교 딱 입시 끝나고 나면은 도대체 내가 그걸 왜 했지? 수학과 갈 것도 아니었는데. 수학과 갈 사람 있나, 나중에? 수교과나 수학과. 그 사람들은 모르겠다. 이런 거 많이 할 거야. 재미 삼아서.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그 다음에 나오는 정수 A, B와 C, D에 대해서 방정식의 해 X, Y를 구하여라. 이건 그냥 풀어서, 풀어서 그냥 계산해서 그냥 구하면 돼. 알겠지? 주어진 가로 계산의 가로에 관한, 컴마에 관한 그런 정의 가지고서, 순서상의 정의 가지고서. 결국 요거 하게 되면 A 플러스 X, 그치? A 플러스 X, B 플러스 Y가 C, D하고 같다는 얘기지. 그리고 제시문에 보면 두 정수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떤 조건을 필요로 하는지. 아까는 그와 같은 표현을 쓴 이유도 거기 중간에 보면, 제시문 중간에 보면 두 정수, 이렇게 표현된 순수상의 두 정수가 같다는 것은 A 플러스 D 이퀄 B 플러스 C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치? 응? 앞에 거의 합이 뒤에 거의 합과 같다. 앞뒤의 합이 뒤합의 합과 같다. 응? 그걸 여기다 쓰게 되면은 X, Y의 조건들을 갖다 구해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X, Y가 C, D하고 같다. 자, X 플러스 A, B 플러스 Y 플러스 B이다. 이렇게 되지? C, D 일일이 다 풀어서 연산하지 않고도 이제 좀 익숙해지면 됐지? 그치? 자, 맞나? 그치? 그리고서 이 두 수가 같다는 것은 결국 이것의 합과 이것의 합이 같다는 거지. 그치? 그 제시문에 있잖아. 그래서 X 플러스 A 플러스 D가 Y 플러스 B 플러스 C와 같다. 이렇게 조건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해의 순서상 왜 이렇게 좀 복잡하게 쓰는지 조금 이해해 주셔야 돼. 봐봐. 해의 순서상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치? 넘겨야 되지? 그치? X 마이너스 Y 이퀄 B 플러스 C 마이너스 A 플러스 T. X, Y구나. B 플러스 C에 A, A 플러스 T구나. 뭐 절차는 복잡하게 썼지만 결국 이거 넘겨서 그냥 계산한 거지. 그치? 이걸 넘긴 거지. 그쵸? 넘겨서 마이너스를 놓고 계산한 거야. 근데 일부러 뭘 피하기 위해서 컴마 연산에서 마이너스는 우리 안 배웠단 말이야. 이걸 정의하지 않았단 말이야. 뺄셈을.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어떻게 한 거야? 이걸 먼저 연산하고 이걸 연산해서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자연수들의 마이너스로 지금 다 계산해서 식이 표현 가능하도록, 플러스 마이너스 표현 가능하도록. 컴마에 대한 표현 없고 다 풀어진 상태에서는 합차에 대한 표현들은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 알겠지? 뭐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 일단. 알겠죠? 뭐 이런 거 다시 쓸 일은 없을 테니까. 다만 이런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자 한번 보자는 거야. 뭐 논제 4번은 조금 넘어가고요. 논제 5번. 자, 요거는 그 표현을 한번 잘 봐봐. 요 문제가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요걸 한번 유심히 보세요. 실수에서의 순서, 차례 순서를 대소관계의 표현으로 나타내자. 정의하자. 이게 실제 내용이야. 이거는 기호예요, 기호. 그치? 수학의 기호일 뿐이야. 알겠죠? 이 기호에 대한 정의는 뭐다? 이 기호에 대한 정의는 순서를 나타낸다. 혹은 대소의 관계를 나타낸다. 알겠지? 이렇게 표현한 것은 뭐 어떤 의미를 나타낸다?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그치? 이거는 기호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기호는 순서상으로 A가 더 어디에 나타난다는 얘기야? 작은 것부터 나열을 했을 때 A가 더 뒤에 나중에 나타난다는 뜻이야. 알겠지? 누가 더 빠른 순서다? B가 빠른 순서다. 첫 번째 것, 두 번째 것 이런 식으로. 여기 순서라는 의미로서 제시문에 이제 그런 순서에 대한 용어의 해석이야. 자, 집합 P를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의 집합이라 할 때 이걸 우리 흔히 뭐라고 하냐면 양의 집합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양의 집합. 양의 집합. 실수 A, B에 대하여 A-B가 양의 집합의 원소이면 A-B는 아까 우리가 앞에 A, B라고 이렇게 썼었지? 그치? A, B가 뭐면? 양의 집합의 원소이면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쓴다. 이 얘기야. 이거는 기호일 뿐이다. 알겠지? 자연수의 차에 의해서 자연수의 어떤 수의 차가 양의 집합에 속하면 그 두 수의 대소관계를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어떤 수가 양의 집합에 속한다고, 어떤 수 자체가 양의 집합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자체가 집합에 대한 수학적 표현인 거야. 집합과 양의 집합과 그것의 원소에 대한 수학적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안 배웠지? 부등식을. 그냥 누가 더 누가보다 크다 이렇게 쓰자. 저렇게 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외워버린 건데 우리가 다룬 거는 이제 수 전체의 성질과 그 수 집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수학적 속성에 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것만 따로 떼가지고 전문적으로 지금. 알겠지? 그럴 때는 집합과의 원소와 그 수 값과 그 수 값이 어떤 수학적 집합에 속하느냐, 수의 집합에 속하느냐, 이게 제일 중심되는 표현이 되는 거거든. 그게 다 뭘로 표현하면 이렇게 집합의 상호관계에 대한 기호들을 다 표현하는 거야. 이게 대소관계에 관한 이것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이게 정의야. 알겠지? 이게 정의야. 이 정의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게 이거야. 이건 단순히 정의가 아니라 수학적으로 표현해서 나타낸 것뿐이에요. 이걸 쓰기 편하도록. 이건 말이 길잖아. 그치? 그걸 쓰기 편하도록 저렇게 기호한 거야. A에서 B를 뺀 것을 A-B라고 하자. 이런 것처럼. 두 수의 차가 양의 집합에 속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쓰자. 어떤 수가 양의 집합에 속한다는 것을 이렇게 악어 입으로 그냥 표현하자. 이게 정의인 거예요. 이때 3단론법이 성립함을 보여라. 이거는 별거 아니고요. 이거보다 여러분들 이제 복소수 있죠. 복소수에는 순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증명하는 걸 한번 해봅시다.
결론을 얘기하면요. 복소수의 순서가 정의되지 않는 것은 이런 표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이런 표현이 존재하는 것은 이런 정의가 안 되기 때문인 거지. 그래 안 그래? 이런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없고 순서가 없는 거야. 알겠지? 이런 정의가 문제인 거야. 그리고 이런 정의가 안 되는 것은 복소수, 이 각각을 복소수라고 합시다. 이 각각을 복소수라고 할게요. 이 각각의 복소수는 존재하죠. 복소수 집합이 있으니까. 복소수는 존재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것은 이게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것 자체 양의 집합 있죠? 기준. 양의 집합이라는 기준이 딱 있어야 돼. 양의 집합이라는 것 자체가 복소수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봐봐. 양의 집합이 존재해야 이런 정의는요. 근본적으로 뭐가 존재해야 돼? 원소가 있어야 되고, 그치? 원소가 있어야 되고 집합이 있어야 가능하지. 그래야 집합의 대성관계고 뭐건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근데 수체계 내에, 우리가 연구하는 수체계 내에 양의 집합 자체가 없으면 어때? 이 집합 자체가 없으면. 이게 돼, 안 돼? 이거 아예 존재가 안 돼. 기준이 없습니다. 양의 집합이라는 건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자, 어떤 수 집합 내에 전체 집합이야. 전체 집합 내에 이러한 0을 포함한 양의 집합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하자. 그러면 여기 어떤 의미의 원소를 꺼내더라도 이 원소는 반드시 두 가지 상태 중에 하나에는 반드시 존재해야 돼. 어떤 수집합 전체 내에 양의 집합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딱 두 가지밖에 없지. 이게 가질 수 있는 상태는 이 집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집합에 속하거나 집합에 속하지 않거나 두 가지밖에 없잖아. 그치? 여기서 A의 조건은 A가 양의 집합, 어떤 수를 딱 뽑았을 때 어떤 수 A는 양의 집합에 속하거나 혹은 양의 집합만 놓고 생각하는 거야. 그것에 마이너스를 취한 것이 양의 집합에 속하거나 어떤 수 A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양의 집합이 존재하면 반드시 이 조건이 성립해야 돼. 집합 내에 양의 집합이 존재한다면 그 집합의 원소는 그 원소 자체가 양의 집합에 속하거나 그것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이 양의 집합에 속하거나. 그치? 응? 그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돼야 되지. 둘 다 만족하든지. 예를 들어 0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만족하잖아. 그쵸? 둘 다 만족하거나 적어도 하나는 만족해야 돼. 만일 이런 상태가, 이런 집합관계가 다 안 된다면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더라. 어떤 수에 마이너스 붙였는데도 안 되더라. 양의 집합에 안 들어가더라. 그럼 뭐가 문제인 거야? 어떤 수가 문제가 아니라 양의 집합이 없는 거야. 없으니까 들어갈 데가 없는 거야. 아예 이게 없으니까. 전체 집합에 이게 따로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원소는 존재한단 말이야. 원소는 기본적으로 전체 집합이 있으면 정의되는 거니까. 그래 안 그래? 원소는 집합이 있으면 정의되는 거지. 하다못해 공집합이라도 정의되는 거야. 원소는 집합이 있으면 정의될 수 있지만은 양의 집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그 기준을 만족하는 모임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야. 부분 집합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얘는 부분 집합은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항상 있으려고 생각해서는 안 돼. 근데 양의 집합이 존재한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하나의 원소라도 이런 현상을 나타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게 돼? 예외가 존재하면 양의 집합은 없는 거야. 경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부분 집합은 반드시 경계를 그을 수 있어야 된다. 그치? 경계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돼.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양의 집합이라는 거, 양수의 집합이라는 거 성질을 또 하나 생각해보자. 양수의 집합은 기본적으로 뭐 어떤 연산과 어떤 연산에 대해 닫혀 있어? 덧셈에 대한 연산과 곱셈에 대한 연산에 대해 닫혀 있지. 그치? 그래서 양의 집합은 얘가 양의 집합에 속한다면 A 연산 A 합 A는 양의 집합에 속해야 돼. 그 다음에 A 곱 A도 양의 집합의 원소를 가지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 뭐 A, B가 다 양수라고 한다면 이게 양의 집합의 연산의 주요 조건이야.
양의집합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 특징이기도 하고, 그치? 자, 이제 예외를 하나, 복소수가 안 되는, 복소수가 이러한 양의집합을 가지지 않음으로써, 양의집합을 가지지 않으면 대소관계가 순서가 정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순서 정하는 게 불가능하다. 알겠지? 응? 그걸 이제 설명할 거야. 자, 반례를 그냥 하나 들 겁니다. 복소수 I. 만일 복소수 I가 양의집합에 속한다면, 양의집합에 속하는 원소의 제곱, 복소수 I의 제곱. 뭐가 돼야 돼? 얘는 양의집합이 돼야 되지? 얘가 양의집합에 속해야 돼. 알겠지? 얘가 양의집합의 원소이면은 이것의 제곱도 양수니까. 그치? 이것도 양의집합에 속해야 돼. 그런데 실제로 I 곱하기 I는 뭐야?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그치? 1은 양의집합에 들어가. 마이너스는. 그쵸? 양의집합의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P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I는 기본적으로 0일 수 있어, 없어? I는 0일 수 없죠, 정의 때문에. 그치? I는 0도 아니야.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엔 마이너스 I. 그것에 음을 붙인 것이 양의집합에 들어가도 양의집합은 있는 거야. 그치? 자, 요것도 조사해보자. 자, 마이너스 I를 양의집합의 원소지. 마이너스 I 두 개를 곱해보자. 얘도 번호. 얘도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양의집합에 안 들어가. 음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 상태, 이렇게 묶여있는 두 가지 상태지. 이 두 가지 상태 어떤 것도 복소수에 대해서는 성립한다, 안 한다? 이런 것들이 성립하지 않더라. 왜 안 한다? 왜 안 돼? I는 분명히 복소수 원소지. 복소집합의 원소 I지. 그런데 이 I는 양의집합 어디에도, 양의집합 내에 안쪽에도 없고 양의집합 바깥에도 없고 양의집합의 경계도 없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뭐가 없기 때문이다? I는 있지만 양의집합이라는 게 복소수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 내는 거야. 그래서 양의집합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표현 자체를 쓸 수 있다, 없다? 이게 양의집합에 대한 표현이지 이 표현 자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복소수에는. 그래서 이 I가 I보다 크다 이런 거 쓸 수 있다, 없다? 이거 절대 틀린 표현. 이거 쓰면 무조건 0점이야, 이거. 이런 표현 쓰면. 알겠지? 그 흔한 부등식에 관한 연산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요, 여러분 복소수 배울 때, 허수 배울 때, 그 흔한 부등식의 연산을 복소수에서는 안 배웁니다. 복소수에는 안 배워요. 배웠어, 안 배웠어? 복소수 부등식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워. 알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게 많았으면 좋겠지, 안 배우는 게. 그치? 어떤 이유가 되든. 자, 잠시 쉬었다가, 야, 근데 벌써 3시 반이야? 아, 우리가 2시부터 했지?